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때때로 고국이 그리워 눈물 짓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기에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익명의 힘을 빌어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아 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엔 속 시원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고아라고 하죠. 저는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고 쭉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몇 없는 친척들은 그 누구도 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같이 저를 떠넘기기 바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군 식구가 하나 더 는다는 게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어쨌든 보육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소공녀나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외국 동화를 읽고 자랐던 저는 막연하게 보육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가령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굶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원장님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챙겨주셨고 다른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문제아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야 뭐 제가 잘 피해 다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가족이 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모른 채 자라서일까요? 늘 마음 한구석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만의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꿈만 품고 살았네요. 20살, 성인이 돼 보육원을 나온 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죠. 나라에서 자립지원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 먹고 살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대기엔 택도 없었거든요. 일하랴 공부하랴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꾹 참았네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공장 일은 20살짜리 어린 여자애가 하기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에 귀가 아프고 서서 일해야 하니 다리도 퉁퉁 부었죠. 그래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어요. 같이 일하던 다른 이모들이 저더러 독종이라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네요. 공부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평일 낮에는 일하느라 공부를 거의 못하니까 주로 주말에 몰아서 공부했는데요. 잠이 쏟아질 때마다 얼음물에 두 발을 담궈가며 바늘로 팔뚝을 찔러가며 책을 읽었죠. 또래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젊음을 만끽했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공부와 일뿐이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일까요? 야간 대학을 졸업한 뒤 운 좋게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보육원 출신의 야간 대학 졸업인 제가 그렇게 내실 있고 탄탄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뇨. 입사 첫날, 커다란 사무실과 똑똑해 보이는 동료들을 보면서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이막이 열린 것 같았죠. 거기서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배경이 부족한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점점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팀장님의 눈에 든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같이 입사한 동료들은 그런 절 부러워했죠. 미래신 좋겠다. 그 나이에 벌써 대리 달고 완전 특급 승진 아냐? 내 말이 팀장님도 미래씨 엄청 예뻐하잖아. 앞으로도 출세가도 달릴 것 같은데 부러워.
하지만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회사 사람들과도 깊게 어울리지 못했고 특별히 사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인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일에만 매달렸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생각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피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일로 도망쳤던 거죠. 그렇게 30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일만 했더니 과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어요. 모은 돈으로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에도 손을 댔는데요. 그게 운 좋게 잘 풀려서 5억 정도의 자산이 모였죠. 경제적으로는 안정됐겠다. 이제 진짜 결혼할 상대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대인관계에 서툰 저는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부탁할 수도 없었고요. 고아의 야간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거절당했거든요. 와인 동호회나 독서 모임 같은 곳에도 나가봤지만 겉돌기만 하더군요. 난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절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죠. 우산을 안 가져간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우산 없으시면 제 걸 같이 쓰고 가실래요? 땡땡 회사에서 일하시죠? 저도 그 근처에서 일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게 갑작스러운 상대의 호의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그런 제 반응에 남자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쪽이 다니는 땡땡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네모네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준호라고 하고요. 여기 제 명함이요. 남자가 제게 명함을 하나 내밀었어요. 얼떨결에 받아들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 카페 자주 오시죠? 저도 점심때 자주 와서 우연찮게 그쪽을 몇 번 봤어요. 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외모를 가진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그래도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쓰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비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요. 우산 같이 쓰기 못하면 이거 쓰고 가실래요? 전 그냥 뛰어가면 되거든요. 계속된 호의를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배려에 결국 우산을 같이 쓰고 나왔는데요. 그 남자 정말 신사적이더군요. 제가 젖지 않게 우산을 한껏 기울여주고 무릉덩이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기도 했죠. 회사 앞에 도착해 그의 어깨를 보니 우산을 쓴 게 무색할 만큼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저기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 젖으셨네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금방 마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전 그러시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커피요? 네. 내일 그 카페에서 같이 커피 먹어요. 어때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다음 날, 그 사람과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말이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책 읽고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요. 술 중에선 와인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렇게까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은 처음 봐요. 제가 놀라서 감탄하듯 말하자 그 사람이 씩 웃었어요. 그러게요. 미래 씨랑 저 어쩌면 운명 아닐까요? 그 말에 그냥 어색하게 웃어 넘겼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자는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심시간마다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요. 언젠가부터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대화만 하고 집에 가면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줬죠.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말했을 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죠.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잘 크다니. 하늘에 계신 미래 씨 부모님도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고아라고 하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거나 동정의 눈빛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감정이었는지 언젠가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입을 맞췄고요. 함께 밤을 보내게 됐어요. 맞아요. 연인 사이로 발돋움한 거였죠. 남자친구는 정말 최고의 연인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뒀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이 났다면서 머리핀이나 귀걸이 같은 작은 선물을 건네곤 했어요. 한 달 정도 만나면서 제가 점점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미래야,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와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죠. 근데 사귄 지 석 달쯤 된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저기 미래야, 사실 할 말이 있어. 그동안 좀 무리를 했는데. 무슨 무리? 그 데이트 비용 말이야. 사실 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그동안 용돈이랑 적금 깬 돈으로 버텼거든. 근데 앞으로 널 계속 만나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며 가게를 꾸려가고 계신다고 했어요. 미안해 미래야. 너한테 이런 얘기 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동안 데이트 비용은 주로 남자친구가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마음이 더 동요했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만큼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 내가 진작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나야말로 미안해. 괜찮겠어? 나 진짜 가진 거 없는 놈인데. 사실 난 미래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더욱 솔직하게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남자친구의 입에서 결혼이란 말이 나온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죠. 진짜? 준호 씨야말로 괜찮겠어? 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특출나게 예쁘거나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바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너뿐이야, 미래야. 나도 준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깟 돈 좀 없는 게 대수야? 우리 아직 젊은데 결혼하고 같이 벌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미안해했지만 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의지하는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거든요. 저에게도 누군가가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혼자서만 살아왔는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됐어요. 우선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인사부터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설레는 한편으로 너무 긴장됐어요. 고아인 날 과연 허락해 주실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처음 뵌 예비씨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예비씨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두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미래구나.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듣던 것보다 더 예쁘게 생겼네. 그래,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땡땡 회사 다닌다고 했지? 어린 아가씨가 기특하네. 혼자서도 아주 잘 컸어.
제가 고아라는 걸 알면서도 예비 시부모님은 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미래야,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다.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랐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친부모처럼 아껴줄게. 앞으로는 날 네 엄마라고 생각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절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사업 망하고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는데 미래에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준호가 복이 참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준호 씨 같은 사람 만나다니 복이 많은 거죠. 그럼 둘 다 복이 많은 걸로 하자꾸나. 하하하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처럼 소박하고 인품이 좋아 보였어요. 허세를 부리거나 가식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날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자친구가 저를 바래다 줬는데요. 차 안에서 그러더군요. 우리 집 말이야 너무 낡고 좁지. 그래서 밖에서 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미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긴장해서 주변을 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제야 남자친구네 집이 어땠는지 떠올려봤어요. 작은 방 2개가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좁긴 해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아니, 아늑하고 좋기만 하던걸? 준호씨, 내가 말했잖아. 준호씨네 집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진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래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성공해서 결혼하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고무장갑 하나 사준 다음 그걸로 퉁치려고? 어떻게 알았어? 뭐? 준호씨 정말?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웃는데 문득 남자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미래 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응, 나도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아.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 그래? 그럼 우리 결혼을 좀 서두를까? 미룰 이유가 없잖아. 그래, 좋아. 둘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 식장을 예약하고요. 상견례 대신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죠. 평생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몰랐는데 이 결혼이란 게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거더군요. 저는 가급적이면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싶었는데요. 예비 시부모님 입장은 또 달랐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런가 형편이 안 돼도 형식적인 결혼 관례는 다 밟았으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하나뿐인 외아들이라 더 그런 것 같았죠. 신혼집도 제가 모은 돈으로 저와 남자친구 직장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안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해하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미래야, 미안하다.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다 너한테 맡기다니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하지 누가 돈을 쓰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싹싹하고 착하다니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은 거야. 미래야, 고맙다. 남자친구도 미안해했어요. 미래야, 미안해. 남자가 돼가지고 집 한 채 못 태우다니. 나중에 꼭 갚을게. 결혼 후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갚긴 뭘 갚아. 결혼하면 준호 씨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준호 씨 돈인 건데. 아니, 내 말은 너 나중에 애기 낳고 하면 회사 쉬어야 할 테니까 그땐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거지. 너랑 우리 애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아무렇지 않게 이세를 얘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가슴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진짜 제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말이죠. 예식장 계약금에 스드메 비용, 신혼집 전세금과 혼수,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지금껏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쓰게 됐지만 정말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20대 중후반쯤 됐을까요?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쁜 여자였죠. 무엇보다 예비 시부모님과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뒤늦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셨죠. 아, 미래야, 넌 처음 보지? 소희라고 우리 준호 사촌동생이야. 어려서부터 준호를 오빠 오빠 하면서 따라다녔던 친남매 같은 사이란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준호 오빠가 정말 좋은 분과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외동이라서 전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언니? 남자친구 사촌동생의 순수한 반응에 저도 금세 호감이 갔어요. 저 역시 형제자매 없이 외롭게 컸던 터라 여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기뻤죠. 소희는 우리 집 막내 같은 존재야. 일요일마다 와서 밥 먹고 가니까 친하게 지내주렴. 사실 그 애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어서 더 친근감이 느껴졌죠. 남자친구 역시 사촌동생을 퍽 아끼는 것 같았어요. 가끔 예비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거나 할 때면 입 짧은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이 밥을 남기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먹더군요. 사실 가족끼리도 남은 밥 먹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남매 같은 사촌남매구나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은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제일 편한지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오빠, 방에서 내 가방 좀 갖다 줘. 그리고 올 때 물도 좀 떠주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데? 아, 나 지금 새언니랑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 끝나고 네가 직접 하면 되지. 아, 정말 이럴 거야? 새언니한테 어릴 때 오빠 바지에 똥 싸고 울었던 거 얘기한다? 아, 내가 언제? 언니 있잖아요. 오빠가 어릴 때. 알았어. 갖다 주면 되잖아. 남자친구는 아닌 것처럼 굴어도 사촌동생을 귀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툴툴거리면서도 사촌동생이 원하는 건 결국 다 들어주더군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조금이지만 질투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 가족인데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옳지 않은 일 같아서 내색하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그만큼 제게 잘하기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제 미래엔 꽃길만 깔려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미래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면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많이 어두워져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달려갔죠. 시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어요. 남자친구도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사촌동생까지 와서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래야, 사실 우리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서 그래. 예비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내가 예전에 친구 보증을 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와서 탈이 났지 뭐냐.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뜻밖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증을 서본 적도 부탁해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한 5천만 원. 이번 달 안에 내지 못하면 우리 집까지 뺏긴다고 하는구나. 아, 그동안 모아둔 돈은커녕 가진 거라곤 빚뿐인데 여기서 이 집까지 뺏기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 아, 정말 어떡하면 좋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민하다 이런저런 해결책을 제시했죠. 아버님,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될까요?
이미 알아봤는데 신용도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대. 그렇다고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쓰자니 그건 이자율이 어마어마하더구나. 도저히 못 갚을 만큼 액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막막해서. 예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사촌 동생도 옆에서 새언니 어떡하죠? 두 분이 이대로 정말 집을 잃게 되면 하며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댁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래야,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시아버지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도 잠시 이내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미래야, 정말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다니. 꼭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아리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도 제게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저 이 집에 시집 오면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나 다름없게 되는 건데 안 갚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꼭 갚아주마.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절 와락 끌어안아 주셨어요. 미래야,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니? 넌 정말 천사야. 어쩌다 너처럼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됐을까?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한 번 닥쳐온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회사에서 일하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지 뭐예요. 평소 일할 땐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싶어 복도로 나가 받았는데요. 남자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미래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검사해보니 수술을 받아야 한대. 뭐? 수술이라니?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 그게 담낭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바로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난대.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사촌 동생도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래야, 미안해.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수술 날짜는 잡은 거예요? 그래, 근데 수술비가 문제구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곧 제 어머니가 될 뿐인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수술비 준비할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래야, 정말 미안하구나.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계속 네 돈을 쓰게 되다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입원비며 회복을 위한 각종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갔죠. 예비 시어머니가 잠기가 밝아 다른 사람들과 도저히 한 병실은 못 쓰겠다고 해서요. 특실 입원비에 회복을 돕는 특별 영양제, 물리치료비까지 한 달 동안 총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갔죠. 솔직히 그쯤 되니 저도 너무 부담이었어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계속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죠. 그 와중에 남자친구 사촌동생과의 관계도 미묘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사촌동생이 거의 매일같이 예비 시어머니 병원에 오길래 제 딴엔 걱정이 돼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도 바쁠 텐데 자주 오지 않아도 돼요. 아버님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매일 오잖아요. 그러자 일순 남자친구 사촌동생의 눈초리가 뾰족해졌어요. 제가 오든 말든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엄연히 이 집 식구인데 당연히 와야죠. 언니야말로 바쁘면 매일 올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벽을 친다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가씨 배려한다고 얘기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네,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언니가 준호 오빠랑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잖아요. 오빠네하고는 내가 더 가까워도 가까운데 안 그래요? 그 뒤로 저를 대하는 남자친구 사촌동생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여전히 친근하게 굴긴 했지만 뭐랄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새언니, 지금까지 어머님 병원비랑 아버님 빚까지 많이 도와주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1억 넘게 쓰셨잖아요. 저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바로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시댁에 얼마를 썼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돈 계산이 빠른 건가? 아님 속물적인 애인 건가? 좀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예비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문제는 계속 생겼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본인의 회복에 전념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야, 내가 홍삼이 몸에 잘 받는 체질이거든? 하나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런 걸 좀 챙겨 먹어야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너네 결혼식도 빨리 치르지. 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드려야 했고요. 이런저런 짜잘한 병원비도 계속 돼야 했죠. 그렇게 자잘하게 쓰는 돈이 많다 보니 모아둔 돈을 1억 넘게 쓴 상태였어요. 결혼 준비 비용까지 합치면 신혼집 전세금을 빼고도 거의 2억에 육박했죠. 미래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다 갚을게. 남자친구도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점점 제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정말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네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역시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남자친구의 행동 변화였어요. 핸드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돌아서 문자를 보거나 화장실에 가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아,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해서. 그 말에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통화하면서 얼핏얼핏 들리는 말들이 좀 낯설었어요. 계획대로 잘해봐야지. 그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목표 금액까지 얼마나 남았어? 의아한 마음에 남자친구를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회사 프로젝트야. 복잡한 거니까 설명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사촌동생과 셋이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조금만 기다려, 소희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만 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오빠가 내 앞에서 그년이랑 자꾸... 남자친구 사촌동생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제가 움찔한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절 발견하곤 당황하던 것도 잠시 바로 손을 흔들더군요. 미래야,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얼른 와. 아, 저는 굳어있다 어색하게 자리로 가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물어봤죠. 둘이 뭔 얘기하고 있었어? 아, 소희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대. 그래서 조언해주고 있었어. 아가씨가 남자친구? 진짜예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부끄러워서 아직 언니한테 말 못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뭔가 잘 안 돼가는 것 같던데. 아, 오빠가 워낙 여자 사람 친구가 많아서요. 전 질투가 많은 편이라 그런 걸 그냥 쿨하게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오빠한테 상담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또 남자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렇구나. 나도 혹시 뭔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네, 고마워요, 언니.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따돌릴까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사촌동생과 싸워온 역사가 있으니 그냥 넘어갔어요. 다행히 얼마 안가 예비씨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미뤄뒀던 결혼식 준비도 다시 시작했는데요. 웬걸,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또 한 번 큰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남자친구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래야, 그 회사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하는 바람에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졌어.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아. 뭐? 그럼 어떡해? 일단은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해보게. 어차피 이름 없는 작은 회사였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서 옮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도 결혼 앞두고 갑자기 이직이라니.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재취업할 테니까. 하지만 말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좀처럼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눈이 너무 높았다고나 할까요? 경력직이랍시고 자꾸만 이름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이력서를 넣더군요. 보다 못해 제가 말했죠. 준호씨, 일단은 어디든 취업을 한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아? 우리 곧 결혼하는데 이렇게 계속 자리를 못 잡으면. 그러자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어요.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넌 중견 다니면서 왜, 뭐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래 네가 이런 여잔 줄 몰랐다. 이럴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쳐! 준호씨, 그게 무슨 말이야. 알겠어, 내가 너무 준호씨 마음을 몰라줬어. 기다릴 테니까 원하는 회사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해봐. 하지만 이직 준비는 뭐 땅 파서 하나요? 남자친구가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먹는 밥, 교통비, 교재비 등은 전부 제가 대줘야 했어요. 남자친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자친구가 재취업만 한다면, 결혼만 한다면 상황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미뤄뒀던 예물을 맞추러 가는 날이 됐어요. 결혼 준비 중에서도 중요한 일 중 하나였죠. 미래야, 예물은 간단하게 하자.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그래도 예물은 평생 끼고 다닐 건데 예쁜 걸로 하자. 내켜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끌고 백화점에 갔어요. 주얼리 매장에서 반지와 시계를 고르는데 남자친구는 간단하게 하자던 말이 무색하게 비싼 시계를 보면서 눈을 빛내더군요. 야, 이거 차고 다니면 가오 좀 살겠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시계 정도는 좋은 걸로 차고 다닐까? 그래,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 근데 우리 예산이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좀 저렴한 걸로 하면 되지. 그렇게 예물 몇 개를 후보로 받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듣게 됐죠. 화장실 안에서 막 볼일을 보고 나오려던 찰나 변속관 밖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오늘 날이 너무 덥지 않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이따 시원한 빙수 먹을래요? 아이, 그래, 좋지. 아우, 역시 소희 넌 센스가 있어. 너무 익숙한 두 여자의 목소리에 멈칫했는데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사촌동생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나가려다 말고 칸막이 안에서 두 여자의 대화를 숨죽이고 들었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정말 오빠 결혼시킬 거예요? 아이, 그럼 어쩌겠니? 아직 그년이 틀어지고 있는 돈이 많은데. 그러다 그년이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어떡해요? 못 버티게 만들어줘야지. 지까짓 게 1년은 버티겠니? 돈만 뜯기는 거지. 두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욕설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뭔 소리지? 누굴 두고 하는 말이지? 당혹스러운 와중에도 대화는 계속해서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머님, 그년 정말 5억이나 있대요? 구라 아닌 거 맞죠? 아이, 그래, 그렇다니까. 준호가 그년이 회사 앞 카페에서 통장 정리하고 주식창 열어놓고 하는 걸 다 봤대. 돈 꽤나 있는 년이구나 싶어서 바로 작업 들어갔단다. 우리 아들이 돈 많은 호구를 제대로 물어왔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년년거리는 여자가, 돈 많은 호구가 다름 아닌 저라는 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애초에 제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충격과 배신감에 덜덜 떠는데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1년만 버티면 저 준호 오빠랑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며느리로 생각하는 건 소희 너뿐이야. 준호 오빠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질투났는 줄 아세요? 질투할 거 없어. 그녀는 그냥 돈줄일 뿐인데 뭘. 10년이나 사귄 너희가 1년 더 못 기다리겠니?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촌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숨겨둔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짜고 저를 속이다니. 전 그저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혼당할 예정인 돈 셔틀이었던 거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죠.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빚, 예비 시어머니의 수술비와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돈, 그 돈들이 생각나면서 미칠 것 같더군요. 저는 정말 그 인간들을 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그저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고아로 자라 외롭다는 걸 알고 제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이용한 거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날 호구로 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그 순간 결심했죠. 절대 당하고 있을 순 없다고. 이 사기꾼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겠다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두 여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그 뒤로도 한참을 자기들의 사기극에 대해 떠벌리더군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가는 남자친구 사촌동생과 예비 시어머니를 몰래 확인했어요. 역시 제가 아는 그들이 맞았어요. 사촌동생은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역겨울 정도더군요. 그래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워 이들을 박살내기로 했죠. 그날 남자친구와 예물을 마저 고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난 지금 사기극의 주인공이었구나. 배신감과 치욕감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곧 주인공이 바뀔 거라고, 이제부턴 내가 연출자가 될 거라고 다짐했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본 후 가장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죠.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준호라는 남자와 김소희라는 여자의 관계를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김준호 가족의 실제 재정 상태도 알고 싶어요. 조사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2억 가까이 사기당한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혼인 빙자 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대로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면서 그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죠. 준호씨, 우리 신혼여행지 그냥 유럽으로 바꿀까? 정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괜찮아? 다 미래 네가 부담해야 하는데. 괜찮아. 평생에 한 번인데 최고로 해야지. 남자친구가 제 말에 눈이 번쩍 뜨는 걸 봤어요.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더라고요. 기간도 좀 더 길게 늘릴까? 어차피 준호씨 지금 일도 쉬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좋아! 어차피 신혼이니까 실컷 놀다 와야지. 시댁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양 굴었어요. 어머님,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버님도요. 미래야, 넌 정말 천사야. 우리 복 받은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연기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완료됐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 말에 바로 달려갔는데 조사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김준호와 김소희는 무려 10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여기 호텔 출입 기록, 여행 사진, 통화 내역이 있어요.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를 보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동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애를 지운 적도 있더군요. 사실혼이나 다름없던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빚이라던 5천만 원은 가짜였습니다. 애초에 그분은 사업을 한 적도 없고 한평생 한량으로 사셨고요. 어머님 쪽 친정이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서 그 돈으로 살았던 것 같더군요. 친정 재산이요? 네, 그 덕에 제법 중산층 정도의 여유로운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그 돈도 다 떨어졌고 아버님이 도박으로 빚이 좀 생기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제 돈에 그렇게 목을 매던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예비시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는데 흥신소 사장이 절 붙잡았어요. 잠시만요. 아직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떤... 김소유 씨 말입니다. 남자가 있어요. 네? 남자가 있다니... 꾸준히 잠자리를 갖는 상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보니 남자친구의 사촌동생,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적나라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하네요. 감사합니다. 이후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뒤져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녹음한 두 여자의 대화 파일까지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D-Day가 될 결혼식 당일을 기다렸죠. 제 앞에서 설레는 척 연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날이 네 재산날이 될 테니 어디 두고 보라지.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쪽 하객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신랑 신부 입장, 서약, 반지 교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고 남자친구와 예배 시댁 식구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혼주 인사 시간이 왔어요. 먼저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라는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쁘고 그때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예비 시아버지의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당황하면서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순순히 마이크를 넘기더군요. 안녕하세요. 신부 정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인사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심호흡한 뒤 이어 말했죠. 근데 결혼식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2년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웨딩 플래너에게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연애 영상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데이트하는 모습, 시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죠. 화면엔 남자친구와 사촌동생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찍힌 사진들이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신랑이 다른 여자랑?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남자친구와 사촌동생이 함께 여행 간 사진들,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엔 화장실에서 녹음한 음성이 나왔죠. 두 여자의 적나라한 욕설과 추악한 본 모습에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채 화면을 바라봤죠.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아요. 전 지난 2년간 결혼 사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제 예비 신랑의 사촌동생이라던 저 여잔 무려 10년간 연인이었고 전 단순한 돈 셔틀이었죠. 하객들이 경악했어요. 세상에, 어머지 이런 일이...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남자친구가 황급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전 계속 말했어요. 저는 신랑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뜯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한 가족이 되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은 결혼 후 1년 동안 절 괴롭힌 다음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제 전 재산을 가로챌 작정이었고요. 제 목소린 차분했지만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예비씨 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죠. 이건 오해야. 전년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요. 저는 예비씨 모와 사촌 동생의 대화를 다시 재생했어요. 그러자 하얗게 질려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하객들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 가족들 완전 사기꾼이네. 아우, 신부 불쌍해서 어째. 참고로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장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 애인년까지 혼비백산에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을 피할 수는 없었죠. 하객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연행되면서 소리쳤어요. 미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근데 엄마랑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런 짓을 한 것뿐이야. 남자친구의 그 말에 기가 차더군요. 개소리하고 있네. 네 애인 단속이나 잘해. 걔 뒤에서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있더라. 뭐? 몰랐나 보네? 그것도 증거사진이 있는데 보여줄까? 그러자 남자친구가 눈에 독을 품고 자기 애인을 노려봤어요. 그 애인은 하얗게 질려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니 오빠 그게 있잖아. 나도 너무 외로워서. 그 입 닥쳐! 이 더러운 년! 남자친구는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도 애인년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여자도 지지 않고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군요.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날 먼저 외롭게 두고 전현이랑 붙어먹었잖아!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도 동의한 거였잖아! 돈에 눈 멀어서 좋다고 해놓고 뒤에선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서로 싸우는 두 년놈들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어쨌든 저는 그 인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요. 남자친구는 3년, 그 애인녀는 2년, 예비 시부모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꽤 큰 금액을 배상받았죠. 무엇보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어요. 결혼식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어딜 가든 손가락질 받게 됐거든요.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들어보니 여전히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반면 저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제가 그토록 꿈꾸던 단란한 가정을 이뤘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